안녕하세요. 김면입니다. 오늘 경찰서 조사 동석이 있는 날이라서 마지막으로 준비물을 하고 또 서류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조사 동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. 통상은 고소를 당하면 조사 날짜에 출석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사하는 주체, 수사 주체죠. 수사관. 그 사람은 고소장만 본 상태입니다. 그렇겠죠. 자기 앞에 들어온 서류는 고소장이겠죠. 근데 고소장을 본 상태에서 조사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무래도 고소장 안에 있는 논리에 조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. 그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. 글이라는 것이 신기한데 이 사람 글을 읽으면 다 그런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글을 읽으면 또 그런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다 나름 타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고소장만 읽었을 때는 그 시각으로, 고소인의 시각으로 질문을 만들게 돼요.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가 단순히 진실을 발견하는 객관적인 질문들이 아니거든요.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적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래도 수세적이 되고 방어적이 됩니다. 그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게 변명처럼 흐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입장, 그걸 정리해서 변호인 의견서로 미리 제출합니다. 미리 볼 수 있게. 그러면 수사관 앞에는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겠죠. 그걸 다 읽었다면 적어도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형태의 질문은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. 아무래도 좀 걸러낼 건 걸러내고 또 조사 때 피의자가 얘기하는 부분을 의견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풍부하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그래도 많이 달라집니다. 미리 입장을 주고 가는 것과 아닌 것은 그 조사 당시 질문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. 프레임이거든요. 나름 고소인의 프레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찰 조사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대등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의견서를 내고 조사 때 출석을 합니다. 오늘 사건도 의견서를 미리 제출을 했어요. 굉장히 좀 두꺼운 의견서를 제출을 했더니 갑자기 어제 늦게 조사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미루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. 다른 날로 옮기는 건 또 시간을 내야 되고 번거롭습니다. 그래서 좀 2시간만 미루는 거니까 양해를 하고 오늘 이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. 경찰 조사에 대해서 수사관이 객관적 사실을 묻고 나는 진실만 얘기하면 이 수사는 무리 없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수사라는 거는 그 자체가 피의자를 추궁하는 절차죠. 사실은 뭐 그렇다고 예전처럼 뭐 가혹행위나 고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을 추궁해내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진실만 말하면 되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. 수사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. 프레임을 앞에서 어떤 형태로 잡아가냐에 따라서 어차피 기소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영향을 받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사받는 이 지금 시점, 첫 조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. 그래서 일찍 이렇게 나와서 좀 마음을 가다듬고 서류도 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조사받을 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좀 돌발 상황이라든지 또 임기응변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도와드리는 분은 꼭 좀 도와주고 싶은 분, 이 사회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직접 어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도움으로써 간접적으로 저도 사회에 기여할
했다는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도와드리겠다고 했고, 이런 일일수록 좀 더 제가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더 잘하고 싶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고 욕심이 많이 납니다. 명분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분을 돕는다는 의미보다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저 자신이, 그런 의미도 꽤 큽니다. 그래서 오늘 저의 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. 뭐 저의 다른 영상에서 명예훼손 부분은 이제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, 이 업무방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를 들어 갖고 A가 B에게 이제 예를 들어 공사 발주를 한다. 발주를 해요. 발주를 하는데 B가 예를 들어 뭐 A-A2- 발주를 계속 받아온 겁니다. 발주를. 그다음에 세 번째도 지금 발주가 될 것 같아요. B라는 업체는 참 희한하게 이쪽에서 어떤 발주를 독점을 받는다, 의혹이 있다라고 C가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. B가 독점하는 건 조금 이례적이지 않느냐 비판을 해요. 그러면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다, 또 업무방해다 이렇게 되는데, 뭐 명예훼손 일단 두고 업무방해 부분,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 비판이 선을 넘었어. 그래서 업무가 방해됐다. 그럼 누구의 업무가 방해된 겁니까? 100번 양보해서 업무가 방해됐다. 누굽니까? A입니까? B입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 건 받고 두 건 받고 세 건째까지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비판 때문에 B가 이걸 못 받게 됐다. B의 업무가 방해된 거죠. B에게 손해가 발생하고. 그러면 B가 C를 고소해야겠죠. 가정입니다, 가정. 자, 그런데 현실에서는 B는 고소를 안 했어요. 근데 A가 고소를 했다. 어떻게 생각되세요? 내 업무를 방해했어. 발주를 주는 업무가 방해됐다. 이게 무슨 말이죠? 그냥 발주 주면 되잖아요. 주고 싶으면. 이게 뭐가 방해됐다는 걸까요? 또 이 발주가 제대로 될 수 있게 B한테 몰아주지 마세요. 다른 업체도 많으니까 공정하게 주시면 A한테 이익이 되잖아요가 비판이잖아요. 그러면 이 비판은 A한테 A 업무가 방해된 겁니까? 도움이 된 겁니까?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업무 방해는 이겁니다. 물론 다른 쟁점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수사관 입장에서는 질문이 왜 방해됐냐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. 왜 저런 비판을 했냐.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의견서를 내는 겁니다. 일단 A의 어떤 업무가 방해됐다는 거냐, 그리고 이게 방해가 맞느냐, 이거부터 전선을 마련하는 겁니다. 그리고 뭐 나머지 쟁점은 또 그 다음에 그 쟁점대로 또 대응 논리가 있죠. 근데 뭐 그걸 지금 굳이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, 사건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뜯어보면 어떨 땐 어이없는 경우도 많고요. 이 법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틀이죠. 프레임인데, 그런 프레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굉장히 수세적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프레임부터 좀 정리를 하고 거기서 날아가는 게 상당히 많고요. 남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제 또 대응을 하고, 이런 식으로 형사 사건은 이제 진행이 됩니다. 의견서 양이 수십 페이지가 돼요.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은 좀 정리가 될 거고, 나머지 부분 대응하는 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자,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.